A wandering band of members of a so-called religious cult with a leader they call Jesus has had 3 of its followers arrested in the investigation of the murder of Sharon Tate and 6 others. The man said to have been the inspiration of them all, the leader of the cult, Charles Manson. 찰리 왓슨, 패트리샤 크랜빈켈, 수전 애킨스, 린다 카사비앙카, 바비 보솔레이유, 그리고 찰스 맨슨. 여러분들은 이 얼굴들을 아시나요? 이들은 찰스 맨슨을 중심으로 한 맨슨 패밀리라 불리우는 사이비 신도들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있습니다. 사이언톨로지, 인민사원, 신천지, 옴진리교 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맨슨 패밀리만큼 그 기괴함으로 유명한 사이비 집단도 드뭅니다. 오늘은 이들이 일으킨 사건, 그 배경, 그리고 오늘날 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34년 찰스 맨슨은 캐서린 매덕스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매춘부로 일한 매덕스는 손님 중 한 명의 아이를 임신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를 찰스 맨슨을 낳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매덕스는 좋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맨슨 앞에 손님을 데리고 오며 맨슨을 향한 정서적, 신체적 학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1939년 찰스 맨슨이 대략 5살일 때 매덕스는 본인의 친오빠와 주유소에서 무장 강도를 시도하다 체포되어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맨슨은 삼촌 부부 밑에서 자랐습니다. 맨슨의 삼촌은 매덕스만큼이나 잔인했습니다. 맨슨은 학교에서도 왜소한 체격 때문에 괴롭힘의 대상이었습니다. 삼촌의 학대에서부터 도망친 맨슨은 길거리를 전전하면서 크고 작은 범죄들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맨슨은 교도소를 자주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1967년 3월, 맨슨은 오랜 기간 교도소를 드나들다 드디어 출소했습니다. 그 당시 맨슨은 히피 문화의 중심지였던 샌프란시스코로 향합니다. 히피 문화란 1960년대에 생겨난 기성세대와 반대의 길을 걷겠다는 젊은 세대가 만든 문화입니다. 미국의 60년대는 혼돈의 도가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인종차별, 유명 인사들의 암살 등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전쟁을 기피하고 전체주의를 외치는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히피 문화의 핵심은 비폭력주의와 공동체 생활입니다. 이들은 LSD도 종종 복용했습니다. LSD는 환각 및 환청을 보여주는 약물로 히피들은 LSD에 의한 인지 왜곡을 자연으로의 귀의, 인간성 회복, 사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피들은 마약을 엮어 노래를 창작하고 부르고 다녔습니다. 찰스 맨슨은 히피들 틈에 들어가 본인을 중심으로 한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버클리대 사서였던 메리 브루너,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 아버지한테서부터 도망친 리네 프롱, 파티에서 만나 순박하고 평범했던 패트리샤 크레민켈, 이들을 시작으로 수많은 젊은이들, 특히 여성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찰리와 여자들이라고 불리우던 이 집단은 후일 약 100명 정도 되는 규모로 성장하면서 맨슨 패밀리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맨슨 패밀리의 막내였던 다이언 레이크는 한 인터뷰에서 맨슨이 얼마나 능숙하게 여자들을 유혹했는지 설명했습니다. 맨슨은 사람들을 모아서 영성체를 나눠주듯 LSD를 나눠주며 본인이 겪은 환각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맨슨은 LSD에 취해 있을 때 마치 본인이 예수처럼 십자가의 형에 처하는 환각을 봤으며 손발이 못에 박히는 고통을 마치 실제 겪은 사람처럼 전했다고 합니다. 1968년 6월, 맨슨은 LA로 거점을 옮기게 됩니다. 맨슨의 꿈은 세계적인 가수로 데뷔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LA는 음악의 중심지라고도 불리웠습니다. 맨슨의 전략은 여자들을 길거리로 내보내면서 음악가로 데뷔하기 위한 연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일부 여자들은 그 당시 유명했던 밴드 비치 보이즈의 드러머 데니스와 찰스 맨슨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히치하이커로 위장한 여자들은 데니스의 차를 얻어타며 그의 별장에 눌러 살았습니다. 어느 날 연습을 마치고 별장으로 돌아온 데니스를 맞이한 건 찰스 맨슨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찰스 맨슨을 그 자리에서 쫓아냈겠지만 데니스는 찰스 맨슨과 그의 여자들이 별장에 지내는 걸 순수히 허락했습니다. 한동안 찰스 맨슨은 데니스의 별장에서 여자들과 지내며 작사, 작곡에 집중했습니다. 찰스 맨슨이 재능이 있다고 눈여겨본 데니스는 비치보이즈 녹음실에서 찰스 맨슨의 데모곡 녹음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찰스 맨슨한테 있어 꿈을 이루기 위한 초석이었습니다. 본인의 재능을 드디어 세상 밖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죠. 하지만 데모 녹음은 현장에서 맨슨의 곡을 비평한 데니스와 프로듀서들에 의해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찰스 맨슨과 데니스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찰스 맨슨은 이때부터 자신의 재능을 몰라주는 세상을 원망하면서 끔찍한 사건을 일으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데니스의 별장에 지낼 수 없게 된 찰스 맨슨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데니스의 별장 외에 맨슨 패밀리가 생활하고 지낸 스폰 목장에 있었습니다. 이름과 달리 스폰 목장은 영화 세팅장으로 만들어진 가구물로 내부에는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가구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맨슨 패밀리는 이 스폰 목장에서 거의 고립된 채 생활했습니다. 다시 스폰 목장으로 돌아온 찰스 맨슨은 얼마 뒤 유명했던 음원 프로듀서이자 작곡가였던 테리 멜처와 만날 기회가 생깁니다. 테리 멜처와의 계약을 따낼 수만 있었다면 유명해지는 건 시간의 문제였을 터. 하지만 테리 멜처는 끝내 찰스 맨슨한테서부터 계약을 하고 싶을 만큼의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며 거절했습니다. 이로써 찰스 맨슨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맨슨은 가수로 데뷔하기 위해 분주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신도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철저하게 통제하고 세뇌시켰습니다.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하며 매일 LSD에 취한 이들을 모닥불 앞에 모이게 해서 몇 시간 동안 본인의 믿음을 전파했습니다. 찰스 맨슨은 맨슨 패밀리한테 조만간 인종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소식을 매일 전했습니다. 인종전쟁이 시작해 문명이 무너지며 자신들만이 유일하게 살아남는 선택받은 존재들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인종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맨슨은 동네 흑인 마약상을 한 명 죽이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LA는 블랙팬서라 불리우는 흑인 갱단이 있었죠. 맨슨은 만약 그들의 일행을 죽이면 그에 대한 보복으로 백인들과 부딪히지 않을까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다행히도 해당 남성은 살아남았고 마약을 판매는 했지만 블랙팬서의 일원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1968년 8월 8일 샤론 테이트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기대했던 인종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찰스 맨슨은 맨슨 패밀리 일원들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백인들을 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맨슨은 텍스 왓슨, 수잔 애킨스, 패트리샤 크랜윈켈, 린다 라비앙카 총 4명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미국 LA 시엘로 드라이브 10050 번지 영화 감독 로만 폴란스키와 영화배우 샤론 테이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샤론 테이트의 남편이었던 폴란스키 감독은 해외 출장으로 집에 없었습니다. 당시 집에 있었던 건 임신 8개월 차였던 샤론 테이트, 유명 헤어 디자이너였던 제이 세브링, 커피 재벌 폴저스의 상속녀 에비게일 폴저, 폴란드 작가 보이덱 프라이코프스키, 그리고 친구인 관리인을 만나기 위해 우연히 들린 스티븐 테런트였습니다. 샤론 테이트는 한참 인기를 얻기 시작했던 여배우로서 친구들을 종종 집으로 불러들였으며 그날도 여느 저녁과 다를 바 없는 날이었습니다. 맨슨 패밀리 일원 4명 중
카사비앙크는 밖에 보초를 쓰면서 나머지 3명이 조용히 집으로 침입했습니다. 자정 즈음 왓슨은 집의 전화선부터 끊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스티븐 페런트였습니다. 그는 볼일을 다 마치고 집을 나가려던 찰나에 왓슨과 마주쳐서 총살당했습니다. 4사람은 거실에 자고 있던 보이텍 프라이콥스키를 제압하고 샤론 테이트, 제이 세브린, 에비게일 폴저를 거실로 끌고 갔습니다. 샤론 테이트와 제이 세브링은 집에 있던 나일론 줄을 이용해 목을 묶어 천장 대들보와 연결했습니다. 세브링은 총을 들고 있던 왓슨한테 임실한 샤론 테이트만큼은 살려달라고 간청했지만 총살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왓슨은 총에 맞아 힘을 못 쓰는 제이 세브링을 집에 있던 식칼로 몇 차례나 찔렀습니다. 결박을 풀고 도망치던 프라이콥스키는 총으로 맞고 둔기로 또 맞았으며 총 51번의 자창을 입고 마당에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폴저는 프라이콥스키와 함께 결박을 풀고 도망가다 크렘윙클과 왓슨한테 걸려 28차례 찔리고 뒷마당에 있는 수영장에 버려졌습니다. 그 당시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피해자는 샤론 테이트였습니다. 아기의 목숨만큼은 살려달라고 비는 샤론 테이트 앞에 수전 애킨스는 욕설을 퍼부으면 16차례에 걸쳐 그녀를 찔렀습니다. 이후 수저 애킨스는 샤론 테이트의 피로 현관문에 돼지, 즉 pig이란 단어를 적었다고 합니다. 이미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찰스 맨슨은 이들의 어설픈 일거리에 분노하면서 이번에는 자신도 동행해서 제대로 된 일이 어떤 건지 보여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1969년 8월 9일 새벽, 맨슨은 텍스 왓슨, 패트리샤 크레밍켈, 레슬리 반 하우텐, 그리고 찰스 맨슨 본인을 길거리로 내보냈습니다. 맨슨은 텍스 왓슨을 데리고 샤론 테이트 집에서 25km 떨어진 레노와 로즈메리 라비앙카 부부의 집으로 침입했습니다. 부부를 결박해 집에 있던 돈과 보석을 챙긴 맨슨은 나머지 작업을 맡기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레노 라비앙카는 거실에서 텍스 왓슨에 의해 총검으로 12차례 찔려 사망했습니다. 범인들은 그에 배해 전쟁, war이라는 단어를 새겨넣고 목에 포크를 꽂아두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습니다. 로즈메리 라비앙카는 침실에서 크렘윙켈과 반 하우텐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그녀는 램프를 휘두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으나 결국 41차례 찔려 사망했습니다. 당시 19살이었던 반 하우텐은 로즈메리의 등과 등부에 16차례 이상 찔렀습니다. 범인들은 부부의 피를 이용해 거실 벽과 냉장고에 돼지들에게 죽음을 Death to Pigs, 그리고 비틀즈의 곡 제목을 잘못 쓴 Helter Skelter, Helter Skelter 등의 문구를 남겼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몇 개월 동안 경찰의 수사에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맨슨 패밀리는 살인사건과는 완전히 무관한 혐의로 20명 정도가 체포되었습니다. 1969년 10월 차량 절도 혐의로 체포된 맨슨 패밀리 일원 중인 한 명, 수전 애킨스는 깜빵 동료한테 본인이 저지른 일을 자랑하면서 범인들이 잡혔습니다. 샤론 테이트 저택의 망을 보던 린다 카사비앙카는 면책권을 조건으로 법원에서 맨슨 패밀리가 일으킨 범행을 증언했습니다. 1970년 4월 시작된 재판은 미국 역사상 가장 괴상하고 소란스러운 재판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결국 1년이 지난 1971년 1월 25일 총 42시간 30분 회의 끝에 배심원단은 판결에 도달했습니다. 찰스 맨슨과 가담자들은 1급 살인 및 살인 공모 혐의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971년 3월 이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1972년 캘리포니아 대법원 사형제를 일시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이들은 모두 종신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찰스 맨슨은 2017년 사망,
수전 애킨스 2009년 사망. 레슬리 반 하우트는 2023년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패트리샤 크랜윈켈은 여전히 복역 중이며 가석방 승인과 거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만약 맨슨 패밀리가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샤론 테이트는 올해 82세였을 겁니다. 당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여배우였던 만큼 샤론 테이트는 아마 차세대 스타로 떠오르며 수많은 명작에 출연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제이 세브링은 42살이었을 겁니다. 이미 성공했던 헤어 디자이너였던 제이는 아마 후계자도 양성하며 본인만의 철학을 내세우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에비게일 폴저는 82세였을 겁니다. 폴저 가문 상속인이자 환경운동의 뜻이 깊었던 그녀는 분명 선한 영향력을 널리 퍼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치에프 프립콥스키는 90세였을 겁니다. 폴란드와 미국의 예술 간격을 좁히며 그만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스티븐 페런트는 72세였을 겁니다. 평범하게 학교를 나오고 본인에 대한 자아 성찰도 하면서 대학교까지 졸업한 다음에는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레노 라비앙카는 98세였을 겁니다. 몇십 년 동안 조용히 일하다 은퇴한 다음 사랑하는 아내 곁에서 평화로운 은퇴 생활을 즐겼을 겁니다. 로즈베리 라비앙카는 95세였을 겁니다. 그녀는 남편의 곁에서 함께 손자까지 보며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을 채 보지 못했던 샤론 테이트의 아기는 계산상 약 82세였을 겁니다. 이들의 시간은 1969년에 멈추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1970년 그리고 그 넘어서 어떤 삶을 살았을지, 어떤 후회를 갖고 어떤 행복과 희망을 가지고 살았을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찰스 맨슨은 겉으로 인종 전쟁을 외치며 본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누구에게도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해 삐뚤게 자란 미숙한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그의 목표였던 샤론 테이트의 집의 직전 소유자가 테리 멜처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결국 찰스 맨슨의 동기는 본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타인을 살해하는 건 절대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본인이 직접 남을 해칠 용기가 없으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해 본인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이 겁쟁이이고 초라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줍니다. 오늘은 집에 갈 때 가족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전달해 보면 어떨까요?